네, 안녕하세요. 어, 광운대 상담심리 전공 발달심리 과목을 맡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네. 1주차 때 이제, 어, 온라인 영상으로 강의로 처음 만나 뵀는데, 지금 2주차도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주차에는, 그러니까 저번 이제 1주차 때 우리가 배웠던 거는 기억나시나요? 1주차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전생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인간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인간 발달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했었고, 인간 발달의 쟁점 5가지 얘기했었어요. 기억 다 나시나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전과 환경이라는 쟁점이 있었고, 또 성숙이냐 학습이냐의 쟁점이 있었고, 연속성, 불연속성의 쟁점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 시기, 그리고 초기 경험과 후기 경험, 이렇게 5가지 쟁점이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1주차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는 이제 우리의 그 발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발달에 대한 이론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그 지금 교재를 보시면 8가지 이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간 발달 이론은 아마 강의에서 다루기보다는 각자 읽어보시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이론 먼저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 동물행동학적, 생태학적 요 3가지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늘 부족하면 아마 학습 이론은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른 과목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 이론이라던가 성격 심리학 이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겹쳐지는 이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제 뭐 정신분석 이론, 인지발달 이론 이런 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있을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좀 암기할 것들이 여기에 좀 있죠. 네. 각 단계별로 이렇게 나이대며 이렇게 단계별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외우는 게 사실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학자마다 그 단계를 다르게 나눠 놓고, 나이도 막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좀 외우기가 어렵고, 또 교재마다 사실 조금씩 그 단계에 대한 뭐 나이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정신분석 이론, 요 영상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2번째 영상은 인지발달 이론, 3번째 영상은 성숙 이론, 4번째 학습 이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75분 정도 영상을 보셔야 돼요.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 발달 이론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 들어갈 건데요. 정신분석 이론은 누가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많이 들어본 프로이드가 이제 되게 많이 접했던 이름이고, 워낙 이제 유명한 학자니까요.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거는 정신이라는 거, 우리의 정신이 모든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신으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 이제 충동적인 힘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충동적인 힘이에요? 공격성이라던가, 네, 성적인 그런 추동, 그거를 2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힘이나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 이런 거를 밝히는 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발달은 무의식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달할 때 이게 의식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이론에서는 인간 발달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그냥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동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발달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신분석 이론은 두 가지 이론, 학자의 이론을 볼 거예요. 프로이드 그리고 에릭슨. 에릭슨도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는 어떤 이론이다? 심리 성적 이론이다. 심리 성적. 그리고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이론이다. 차이가 있죠. 네, 심리 성적, 심리 사회적. 차이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론의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프로이드 먼저 볼 건데,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이론이고, 네, 여기 이분이 프로이드죠. 지그문트 프로이드인데,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의 이런 존재이시죠.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인 존재다라고 그동안에 이제 됐었는데, 그게 아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성적이기만 하지 않다.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거를 이제 밝히고 주장한 게 프로이드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인간의 성격을 구조를 이렇게 이제 보여줬어요. 성격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성격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일단 사람의 이 어떤 성격은 이렇게 빙산이 바닷속에 있는 빙산의 우리가 일각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빙산처럼 겉으로 보이는 요만큼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의식의 부분이고, 한 요 정도는 전의식인 부분이고, 이만큼이 다 무의식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떤 역할이나 존재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지금도 의식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전의식은 현재 의식되고 있진 않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될 수 있는 부분이 전의식. 무의식은 내가 의식할 수 없는 정신작용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정신작용. 그래서 요 무의식은 대부분 원초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면. 그래서 자아, 초자아, 원초화로 우리의 그 성격이 나뉘는데,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원초화는 어떤 애냐?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초화. 네. 생물학적 본능, 성적인 본능, 공격적인 본능으로 이제 원초화가 보통 나타나죠. 그리고 얘는 원초화는 쾌냐 불쾌냐, 그런 쾌락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쾌를 아무래도 쫓아가는 거죠. 여기서의 쾌라는 거는 긴장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긴장이 감소될 때 쾌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아 부분은 의식과 전의식에 걸쳐서 있는데, 이 자아는 어떤 거냐? 얘는 이 원초와의 즉흥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현실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는 쾌락 원리로 작동이 됐다면 얘는 현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죠. 초자아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초자인데요. 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애가 초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 역할도 하고 자아 이상의 역할도 하는데,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죠. 자아 이상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의 구조는 이 6가지 단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프로이드는 그 인간의 발달을
보세요. 몇 단계로 했는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끝난 건 아니고. 그리고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로 이제 총 5단계로 발달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름들이 좀 특이하죠? 잠복기, 생식기. 그래서 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는 쾌락의 그런 주된 원천이 어느 부분이냐 그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구강기는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젖을 빨거나 이렇게 입과 입과 구강 부위가 그때 이제 모유를 먹거나 뭐 분유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쾌락의 주된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생후 1년까지 이제 구강기 단계라고 하는데 입과 구강 부위가 쾌락의 주된 원천이고 그래서 구강 활동 빨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쾌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생후 1년까지는 자아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원초화가 지배를 하게 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구강기 성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구강기 성격이라는 거는 그 구강기에 아동이 추구하는 쾌락이 만족이 돼야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쾌락 추구를 계속 좌절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빨거나 뭐 입에 닿는 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빨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통제당해서 그런 쾌락을 충분하게 만족을 못하면 이제 그게 좌절되면서 요때의 성격에 고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기 성격이 뭔지 이제 보면은 과식, 과음, 과도한 흡연, 입맞춤, 수다, 신랄한 비평, 빈정거림 이런 게 이제 구강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구강기의 일부분이 고착된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세까지 이때는 1차적인 성감대가 구강에서 항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문 주의, 그리고 학문적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쾌를 추구해요. 학문적인 활동이 뭔가요? 학문적 아니고 학문적이에요. 배설이죠. 배설. 그래서 더 강렬한 쾌감을 얻으려고 배설을 미루기도 하고, 배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설을 미루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라던가 방출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쾌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배설을 통해서 긴장과 불편함 감소를 느끼게 되고 이때는 자아와 원초화가 지배를 합니다. 이때는 자아가 발달되지가 않았었는데 학문기에 오면 자아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학문기 고착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배설을 참으면 근육이 수축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참아서 근육 수축 쾌감에 고착을 하게 되면 강박적인 학문기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 수축.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봤을 때 청결, 질서에 강박적이거나 인색한 수전노, 구두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설을 하고 나서 근육이 이완되는 쾌감에 고착을 하게 되면 폭발적인 항문기 성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앞에 강박적 항문기 성격이랑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지저분하고 낭비벽이 심하고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특성은 항문기에 고착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3에서 5세까지 유치원 다닐 때쯤이네요. 이때는 정신 에너지가 이제 항문 쪽에 있었던 게 성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기를 통해서 쾌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남아와 여아가 이제 이 심리성적 이론에서는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고요.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랑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제 교재에 읽어보면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적으로 어머니를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이 남근기에 있는 남자아이들의 특징이다. 왜냐면 남자아이들은 이제 어머니를 최초의 애정의 대상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우자인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적대감도 갖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아이하고 어떤 내적으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의 분노라던가 아버지에 대해 자기가 느끼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이 어머니에게 갖는 그런 애정의 대상을 추구하는 근친상간적인 그런 욕구나 행동 이런 것들을 벌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 벌을 거세라는 이제 벌을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재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거세 불안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제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느낀다고 이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게 있는 남근이 나한테는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이거의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남근에 대한 부러운 감정, 남근 선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남근 선망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애착이 이제 강화되기도 하고 요런 현상을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그 각 발달 단계별로 있다고 심리성적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6세부터는 뒤에 넘어가면 네, 잠복기가 와요. 잠복기. 6에서 12세. 초등학교 때쯤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제 그 성감대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는 성감대가 구강, 항문, 남근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6세부터는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잠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잠복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 잠복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초등학교 때쯤의 시기에는 부모와의 동일시가 강력해지면서 이제 초자아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적인 행동, 성적인 본능, 리비도의 힘 이런 거는 이때는 잠복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성적 에너지가 이제는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냐면 부모에 대한 애정이 발달하고 동성 친구하고 유대를 확립하고 요런 거에 이제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게 되고요. 요 시기에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고 사회적인 기술도 습득을 하게 됩니다. 12세 이후는 이제 무슨 기라고 해요? 생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다시 이성 부모에 대한 성적 욕망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이때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균형을 잃게 돼서 이때 좀 사춘기도 오고, 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자아랑 초자아가 부적절하게 발달을 하게 되면 청소년기에 자살을 할 수도 있고요. 비행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신 이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청소년이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자아나 초자아가 부적절하게 발달할 경우에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고요. 생식기에 이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이제 5단계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래서 요 5가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는 요 12세 이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요 정도까지 우리가 단계를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뒤에 에릭스는 네. 평생에 걸친 걸 단계를 나눠 놨어요. 네. 그래서 그 차이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에릭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슨은 앞에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이었고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인 이론이에요. 왜 여기 사회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사회적 맥락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맥락.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프로이드는 그 성인기라던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에릭슨은 전생의 접근을 처음으로 시도를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발달이 전생에 지속이 되는데 어떻게 지속이 되냐? 네, 보면 인간의 내적인 본능이나 욕구, 이게 이제 내적인 본능이나 욕구가 있고 외적, 바깥에 사회적인 거, 외적으로는 문화적, 사회적 요구, 요게 있는 거예요. 요 문화적, 사회적 요구, 그리고 내적으로는 본능 및 욕구. 요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리사회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재된 기초안이 있다는 거죠. 이 기초안대로 인간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이에요. 자아정체감의 발달. 그래서 그 에릭슨은 8가지로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발달 단계가 8가지. 8단계마다 뒤에 나오겠지만 8단계마다 각각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이 자아정체감이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단계는 이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매 단계마다 이제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그 표를 보시면 어떤 건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네, 심리사회적 위기가 단계별로 이렇게 있죠. 여기 4단계가 있고 뒤에 또 4단계가 있어요. 총 8단계고 이제 연령을 보시면 점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위기가 다르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는 건데 긍정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좋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1단계가 첫 단계가 신뢰감 대 불신감인데 한쪽으로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양쪽이 좀 균형을 이루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걸 보면 0에서 1세, 네, 돌 전까지죠. 요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때는 뭐가 중요하냐, 영아가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양육자의 일관되고 적절한 돌봄 그리고 사랑 이게 이제 아이하고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요때 이런 적절한 돌봄을 제공을 해줘야지 아이가 신뢰감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자가 거부적이고 부적절한 돌봄을 주면 불신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요 관계는 아무래도 양육자고요. 바람직한 결과, 긍정적 결과는 신뢰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세까지 이렇고요. 1에서 3세 이때는 뭐예요? 자율성 아니면 그게 아니면 수치심 대 회의감 요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3세에 잘 위기를 극복하면 자율성을 뭐라고 할까요? 자율성이 형성되게 되고 그게 안 된 경우에는 수치심이나 회의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시기에 막 이제 잘 하기 어려워하면서도 내가 할게 이렇게 막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자율성이랑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의존적이고 자기회의적이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지가 이제 요때 정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 아이의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그리고 격려할 때 자율성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좀 잘 서투르고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옷을 거꾸로 입는다거나, 뭐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다거나,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좀 허용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자율성이 발달하는 건데, 너무 과잉볼해서 아이가 혼자서 그런 걸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아예 주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스스로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수치심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수치심.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게 진짜 참 고통스러운 정서고, 수치심으로 인해서 참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1에서 3세 때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긍정적으로 잘 이 위기를 극복을 하면 바람직한 결과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단계는 3에서 6세. 이때 네. 유치원 다닐 그 시기고, 주도성 대 죄책감 위기가 이때 옵니다. 이때 이제 주요 사회적 관계는 아직까지는 내 가족이죠. 그래서 활동하고 호기심, 탐색 이걸로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것. 네. 요거가 하나의 그거고, 그다음에 두려움, 죄책감으로 주저하는 것. 요 두 가지 사이에서 아이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요때 아이들은 보통 이제 그걸 막거나 막 제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이거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활동적이고 막 뭔지 계속 궁금해하고 만져보고 어디 올라가 보고 뭐 뛰어내려 보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질문에 잘 대답을 해줘야 주도성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 그만해, 거기 올라가지 마, 내려와, 위험해, 이래서 너무 활동을 많이 제한하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을 귀찮게 여기면 죄의식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9살인데,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다른 아이도 그렇겠지만 저희 아이도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외출을 하면 진짜 뭐 10분 걸어갈 거리를 30분 걸어가는 거예요. 막 멈춰서 이건 뭐냐 물어보고, 막 뭐 주워서 이거 뭐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에 그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더 어린 시절, 뭐 0에서 1세나 뭐 1에서 3세 요때는 아이가 빨리 말을 해서 나랑 대화를 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또 3에서 6세 때 그 폭발하는 호기심에 대응을 하는데, 저도 어쨌든 상담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그 답을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충실히 답을 해줄 때 네, 주도성이 발달한다고 하니까 힘들지만 또 해야 되겠죠. 네. 이때 바람직한 결과는 목적이나 의도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 들어가면 6에서 11세는 어떤 거냐? 근면성 대 열등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드디어 이웃이나 학교로 주요 사회적 관계가 좀 넓어지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인지적인 사회적 기술 습득을 요 시기에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기술 습득을 잘 못하면 열등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이런 기술 습득에 있어서 근면성을 획득하느냐, 열등감을 획득하느냐, 이제 요게 중요한 이제 과제인 거고, 그래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성취한 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아이의 근면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결과에 비난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취급이 되면 열등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람직한 결과는 기술과 유능감. 네. 이렇게 4단계를 봤고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단계별로 파악하고 외우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12에서 18세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이때 이제 정체감이 획득돼야 되는, 확립돼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때 주요한 사회적 관계는 또래 집단이나 리더십 모델이 되고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급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요즘은 막 공부에 치여가지고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고, 저도 청소년기에 진짜로 자아 정체감 확립이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것들. 자신의 존재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정체감을 발달하게 됩니다. 네. 나의 존재, 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막 변화가 생기고 불안정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 시기에 청소년기에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신체적인 불안감이라던가 성 역할과 직업 선택에 있는 그런 불안정은 역할 혼미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감이 혼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극복해보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걸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정체감 확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람직한 결과는 성실 충성입니다. 성인 전기. 네, 이때는 뭐가 그 심리사회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냐? 친밀감 대 고립감이죠. 이때는 이제 친구, 연인, 회사 동료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들, 친밀한 관계들이 주요한 사회적 관계가 되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이제 잘 형성하는 게 요 시기에 중요한 발달 가업이 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라는 거는 서로 믿고 애정으로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상호 의존성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의존을 너무 안 해도 이거는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고립감을 호소하는 내담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분은 지금까지 연애를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연애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람들하고 친밀감을 맺는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물론 누구나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 정도 수준의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이런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런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는 대학교에 가도 또 스펙을 쌓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애도 안 하고 뭐 인간관계를 최소화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요때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잘 발달시켜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요때 바람직한 결과는 사랑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성인 중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생산성이냐 침체성이냐로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주요 사회적 관계는 노동과 가사의 분담 이렇게 나오는데 생산성이라는 거는 성숙한 성인이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이끄는 데 관심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세대에서 그냥 이렇게 뭐 이번 세대에만 기여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뭔가 예를 들면은 뭐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뭐 학문적으로 어떤 뭔가를 전수한다거나
뭐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의 생산성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세대의 지도 과정에 참여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이거를 스스로 인식할 때 네, 생산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지 못할 때는 침체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바람직한 결과는 배려고요. 그래서 중년기에는 하기 싫어도 이런 생산성이 있는 것들을 해야 건강하게 발달이 일어나겠죠. 네. 노년기는 마지막 단계 노년기인데요. 통합감 대 절망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니까. 죽음에 직면해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되돌아봤을 때 누구나 자기 삶이 100% 만족스럽기는 어렵잖아요, 당연히.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어 라고 이제 회상할 수 있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관조를 할 수 있게 되면 통합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후회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후회를 너무 후회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 노인분들도 계세요. 그럴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는 이제 절망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특성이 있는 시기가 이제 노년기 때고요. 그래서 이때 바람직하게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되면 지혜가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라는. 그래서 이렇게 8단계로 에릭스는 발달 단계를 나눴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징을 이제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지발달 이론으로 다음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